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강의 교재 가지고 계세요? 교재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입문서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입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기초 강의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첫 시간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저는 사실 한 번도 오리엔테이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 시간은요,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번에요, 10월 26일 날 시험을 봤던 30회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라는 것은 이미 이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민법 총칙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특별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모두에서 40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문제 곱하기요, 한 문제당 2.5니까요 모두에서 몇 점이 되죠? 100점 만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고 도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 물권법과 채권법이 민법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코어죠. 가장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물권법과 채권법에 관한 이 물권과 채권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바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물권법과 채권법을 알아야만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민법 총칙을 알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럼 민법 총칙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권과 채권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서의 순서는 민법 총칙이 제일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기도 전에 먼저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과목이 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민법 총칙은 이 물권법과 채권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 너무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돼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물권법과 채권법. 여기가 14문제, 10문제죠? 모두 하면 24문제죠? 24문제가 돼야지 6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을 알게 되면 민법 총칙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책이 맨 처음에 민법 총칙으로 쓰여 있다고 해가지고 민법 총칙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 민법 총칙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죠. 왜냐면 민법 총칙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민법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물권법하고 물권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들었던 많은 말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 총칙은 듣도 보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집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그런 파트이죠.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는 없고 쉽게 완성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물권법이나 채권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내용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뭐는 하게 되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이 여기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쉽게 그만두는 것은 한두 번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들으면 아마 금방 이해가 다 될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그런데 민법이라는 과목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라는 파트는 A라는 파트만 공부해도 되고 B는 B라는 파트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느 한 파트를 잘한다 해서 민법 총칙을 잘한다 해서 물권 채권을 잘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민법 총칙하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물고 물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민법 총칙에서 보면 용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용어.
이 하나의 용어를 몰랐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내가 민법을 모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학생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용어에 너무 집착하고 선생님들이 자꾸 용어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언어 능력, 영어 회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외국을 잠깐 한 2년 6개월 정도 같이 온 가족이 갔다가 다시 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큰아이는 조금 이제 3학년 정도, 2학년인가 그때 돼서 갔고, 작은 아이는 너무 어렸을 때 가니까 작은 아이 갔다 오자마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큰아이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요, 회화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자기가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 같은 거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걔한테 내가 한번 물어본단 말이죠. 야, 시간도 되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듣니?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영어 같은 거 하면 다 알아듣니?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걔가 다 알아들어? 단어는 중간에 모르는 것은 있어도 영화 보면서 제스처하고 이렇게 액션하고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다 알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어 하나의 뜻을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언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딱 가가지고 무슨 단어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 단어가 막히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거기서 끝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법은 수많은 용어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요. 그런 용어들을 처음 들어가지고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당연히 그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도 답답은 하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강조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네이버에다가 지식검색에다가 법조문의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알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전문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쳐도 어차피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단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강의의 내용 중에서, 아, 추인이란 말은 대충 저런 말이네, 처음에는 이렇게. 아, 무건대리, 그래, 그 말이지.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2바퀴 이상을 돌려야죠.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학원에서 강의 듣는 것 이상의 동영상을 집에서 다시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3번, 4번 이렇게 듣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용어들이 내가 아는 것처럼 정말 친숙한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전에는 궁금하고 그랬는데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도 이 문맥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제 뭐라 하냐, 법적 사고력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리걸 마인드를 이렇게 스스로 키워야지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무슨 단어 모르면 이 단어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는 자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법 과목을 이해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개론을 이해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2차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은 분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2차 과목을 암기라고 하니까 자꾸 두 문자로 따가지고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가 돼서 그것을 문제에 적응시키려면 적어도 공부가 3년 차는 돼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재수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두 문자를 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학원에서 진정한 합격률은 뭐냐? 1년 차가 와가지고 몇 명이나 합격을 했냐? 이게 진정한 합격률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제 재수했던 사람들이 합격하는 그런 합격률보다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 학생이 학원에 와가지고 합격을 했을 때 그걸 진정한 합격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암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이해는 뭐냐? 자동차의 앞바퀴고 암기는 뒷바퀴인 거죠. 이게 언제나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들 보면 자꾸 암기하지 말라고 그래. 난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고시공부도 했고 다 해보고 사법시험 2차 시험장도 들어보고 다 했지만 어떻게 암기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치나요? 알겠죠? 이해해가지고 문맥을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줘야 돼요. 3시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문제당 1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것들이 우리가요,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인풋가 있어야지 아웃풋으로 출력이 나와서 바로바로 OX를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암기란 것이 시험에서 궁극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얘기하든 간에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암기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를 봐봐.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돼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암기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여기요, 안산에 뭐 상록구도 있고, 상록구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상록구역 무슨 어디인지 모르는데 상록구역이 있나요? 혹시 상록구역? 아, 그런 건 없어? 상록수역이에요? 아, 그래요? 상록수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록수역이 있다. 그럼 내가 그걸 암기했죠? 암기하는데 그럼 뭐예요? 지리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디가 있는지 그걸 알면 뭐 하겠어요? 상록수역을 이해했어. 암기했어. 근데 근처에서 이 안산의 지리가 이해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요, 누군가가 상록수역 바로 옆에 있는 무슨 빌딩을 찾아가라면 찾아가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100% 되느냐? 100% 이해가 될 정도로 공부하려면 3년 이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단기간 안에 1년 안에 해결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이해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전 과목이 60점 이상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구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그것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구조를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거라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데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좀 더 깊게 설명하거나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해가 오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해서 그것마저도 포기하면은 항상 그 부분 되면 항상 어려운 거예요. 왜?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렵고. 그래서 시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험 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왜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리냐고.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리면 바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한단 말이죠. 왜요? 해결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틀렸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틀린 부분을 잘 체크했다가 이 부분을 왜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정리가 안 되면 당연히 여러분요, 교수실에 교수님들 있잖아요. 당연히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기한 돈 주고 여기 1년을 여기 이 학원에 투자해가지고 합격을 목표로 여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죠. 알겠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질문을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오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걸어서요. 알겠죠? 그마저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란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모르는 것은 누군가한테 자꾸 물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지, 창피하다. 이건 물어보면은, 제가 너무 창피한 게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여러분들의 선입관과 여러분의 그 용기 없는 행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2년, 3년 하게 돼요. 여러분요, 조그만한 용기하고 여러분이 발걸음 한 걸음만 더 옮기면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자꾸 연장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1년을 먼저 합격해서 1년을 먼저 필드에 나가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이익이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년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한테 좀 욕심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을 배려하는 거 여러분 참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으려면 시험장에서는 내가 합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용기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첫째.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보라는 것. 적어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는 두 번이죠? 그 다음 집에서 동영상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들어야 되겠죠? 정도 이렇게 5번 정도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두 번 듣다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리를 못해요. 누군가가 요리를 해서 무슨 요리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배워야죠. 힘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올해 문제를 보면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10문제인데요. 딱 정해져 있어요. 물권법은 14문제, 채권법은 10문제,
그 다음에 특별법은 올해는 5문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6문제예요. 알겠죠? 올해는 5문제가 나왔어. 처음으로. 딱 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엔 6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 6문제가 나왔냐? 5문제가 나왔냐? 여기에 3문제가 더 나온 거예요. 물권법과 채권법 중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온 거예요. 알겠죠? 전세권하고 임대차에서요. 한 문제가 더 나와서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요, 여기서 10문제, 14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6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5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변형표는. 그러면 이 특별법 여기는 공부가 이번에는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올해는요, 쉽게 나왔는데 원래는 사실 특별법이 공부량이 되게 많아요. 공부량이 되게 많아. 근데 한 번 공부를 해놓으면 괜찮은데 양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요, 좀 그렇고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여기다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채권하고 특별법을 공부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뭐 11월, 12월은 그렇지만 1월, 2월 강의하고 3월, 4월 강의는 토요일 날 같은데 오후에요, 보강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민법은 다른 과목과 달라가지고 8주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요, 보강 날짜는 나중에요, 나오면 공지를 미리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러면 오전에 강의 끝나죠? 그럼 오후에요, 한 4시간 정도 보강을 한 번이나 2번 정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주가 있는 과목은 한 번 정도 하면 되고 8주가 있는 경우는 아마 2번 정도 보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미리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이제 판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례형이란 말이 있죠. 판례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판례집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냥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원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민법은 민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조문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조문을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서로의 의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법을 해석을 할 때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내놓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 얘기하는 견해, 이것을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딱 2가지로만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민법 조문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하고, 이 2가지에서만 딱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가끔 하면 학설이 나오거든요. 학설은 왜 얘기하냐? 이 학자들의 견해를 학설이라고 그래요. 대학교 교수들이요. 그 학자들의 견해하고 판례하고를 비교해가지고 항상 그러면 어디 시험이 나오냐? 언제나 판례에서 시험이 나오죠. 언제나. 그러니까 학자들은 A라고 하는데 판례는 B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아주 중점적으로 잘 봐야 돼.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죠. 왜? 그것은 학자들하고 견해가 전혀 다르게 대법원에 A라 B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도 보면 대법원은 이렇게 대법관들 3사람씩 이렇게 한 부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사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모두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럼 대법원장이 있죠. 대법원장이 있으면 대법원장이 또 한 사람이죠. 그럼 총에서 모두 몇 명의 대법관이? 13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판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얘기하냐? 3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얘기해요. 판결을 내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 판례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원이 13사람이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3사람이 합의한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3분의 견해, 이렇게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요. 판례 보면 전합 또는 이렇게 전합 또는 전원 합의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판례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결론을. 이해되셨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문은 별도로 법조문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하고 판례도 따로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고 시험이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민법 총체에서 9문제. 물권하고 채권은요, 14문제, 10문제가 100% 판례로 나왔어요. 100%. 14문제, 10문제가 100% 판례로 나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총에서 35문제가 판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36문제가.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볼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판례는 따로 또 강의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해가요, 작년에 비해서 판례에 대한 치중도가 훨씬 더 높죠.
4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문제 중에서 2문제만 판례가 나오고 3문제죠. 여기서 한 문제가 혼합 문제 한 문제가 판례가 아니에요. 여기 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모두에서 5문제가 판례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판례로 나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하고 을이 만나서 뭐를 했고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고 병이 저한테 팔고 이렇게 사례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민법 총칙은 4문제, 물권법 4문제, 채권법은 3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2문제가 나오고 사례형이.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해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모두 해서 13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가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거의 모든 민법의 강의가 사례형으로 강의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는 B다, B는 C다, 갑하고 을하고 만났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중에 되게 이걸 힘들어해. 별것도 아닌데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 그 문제는 거의 포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학계론에서 보면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 13문제가 나왔잖아요. 사례형 문제가요. 그래서 이 13문제의 사례형 문제를 어떤 학생들은 거의 손을 못 대는 학생들도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요, 사례형 문제만 뽑아서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습하면 되는데 올해는 연습하는 것이 너무 늦게 해가지고요. 내년 시즌에서는요, 좀 빨리 연습을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례형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요, 모두 출제가 됐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의 문제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작년 문제도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쉽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물권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지, 나머지는요, 대부분 좀 더 작년에 비해서는, 수준이 좀 낮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가 그러면 어디에 출제되느냐? 작년 이전의 문제를 보면은 그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 공중에서 기출문제 있죠. 공인중개사 보면 기출문제가 30회까지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중에서 10년분의 기출문제 보면은 거의 거기에서 뭐 90%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요, 올해 이제 물권법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지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오냐? 다른 국가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빼고 나머지 국가고시가 뭐가 있냐? 민법이 있는 것이 맨 앞에 변호사 시험 있고요, 변리사 시험 있고, 세무사 시험 있고,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가 있고,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말고도 민법이 속해 있는 문제. 거기에 있는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여기 지금 최근에요, 작년 올해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지문들을 먼저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는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의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국가고시에서 10년치 정도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민할 필요는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작년 올해 문제가 어렵다고 쉽다 이걸 떠나가지고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같이 나온다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서로가 겹친다는 거죠.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A그룹에 있었다 한다면 지금은 여기는 공인중개사, 여기는 감정평가사, 여기는 변리사 시험인데 이 선생님들이 같이 어떤 선생님은 여기서 내고 저기도 내고 다 같이 낸다는 거죠. 한 사람이, 출제위원이 여러 시험 출제위원을 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른 시험에 냈던 출제 문제 또 문제를 만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냈던 문제 순서만 다르고 지문 2개만 바꿔가지고 또 여기서 또 내고 쉽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시험 출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지금은 서로 이렇게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국가고시에 있던 문제들이 계속 여기에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민법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요, 어느 범위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지죠. 우리 기출문제 시험 범위하고 국가고시에 나왔던 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이 판례는 중요한데, 물론 내가 봐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판례까지 여러분한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 그래도 지금도 기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 75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기출 문제에 대해서 출제 빈도가 아직도 높다. 그래서 모든 국가고시, 모든 시험에서, 자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있어 아마 기출 문제집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출 문제집은 뭐 한 5년 정도 것은 사실 너무나 적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한다면 7년에서 한 10년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를 보면 400문제거든요. 그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고 있으면 사실 뭐 다른 것을 전혀 보지 않아도 합격 점수를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좀 더 공부를 깊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양을 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한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요약서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집이 있고요. 기출 문제집.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판례집, 뭐 특강집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가장 기본서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하면 딱 두 가지요. 하나는 교재하고요. 또 하나는 교수의 능력이에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을 강의를 하잖아요. 민법을 강의하면 제가 이제 공인노무사도 강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강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일주일에 오전, 오후까지 이렇게 하면은 몇 번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2달로 치면은 적어도 10번을 혼자 민법을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2달 동안에 민법을 몇 번 공부해요? 한 번 딱 공부하는 거죠. 저는 10번 하거든요. 1년이 되면 저는 민법을 100번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요, 1년 돼봤자 5번에서 10번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간 안에는 여러분들이 교수들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기간 안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안에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재예요. 왜요? 뭘 보고 하니까? 눈으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 교수의 강의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여러분한테 전달력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범위가 넓어져.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원은 두 가지 형태의 학원이 있어요.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요즘 여기 보면 뭐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고 보면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기요,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적은 것하고 많은 것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학원이나 사이트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적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교재가 나쁘거나 교수진이 능력이 안 되면은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또 사이트 뒤져가지고 그 강의 또 들어야 되고요. 알겠죠? 다른 또 출판사 또 책 사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좀 있으면 여러분 보면 3, 4월 달 되면 기가 얇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누구께 좋다더라. 그럼 또 그 책 샀는데 보지도 못하고. 알겠죠? 책은 자꾸 쌓여가고. 그건 왜 그래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은 학원 같은 경우는 서포터가 많잖아요. 좋은 선생님 있고 좋은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그런 시행착오를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적은 거죠. 적은 범위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실력이요,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학원과 나쁜 학원의 차이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는지,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학원이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알찬지 이걸 딱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정보가 풍성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수험생을 위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랜드를 선택을 했고 안산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요, 이런 학원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범위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는 열심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똑바로 하는 거예요. 똑바로.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자꾸 열심히 해. 학원에 많이 남아있고 독서실에 오래 남아있고 자면서도. 알겠죠? 밥 먹고 자. 커피 마시고 와. 그리고 오전까지 끝나면 2시인데요. 가서 커피 마시고 학원 와가지고 집에 갈 땐 6시에 가. 그럼 시간은 하루는 있었잖아요.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똑바로.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합격할 수 있는 것이요.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요. 하다 보면 학생들은 자꾸 열심히 하죠. 자꾸. 학원에 오래 남아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약집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요약집은 기본서를 그대로 이제 핵심 요약을 하는 거죠. 기본서는 두껍잖아요. 600페이지, 700페이지요. 요약집은 많이 돼봤자 한 200페이지 정도 짧게 해주는 것이죠. 이 책을 볼 수 있을 능력이 되려면 기본서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서는 한 번도 보지 않고 요약집부터 보는 것은 조금 무리죠. 알겠죠? 그래서 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요약집 볼 수 있는데 이것은 5월에서 6월 달에요. 이거를 이제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그럼 언제 보느냐? 기출문제집은 출간이 빠르면 좋은데 처음 공부할 때부터 기출문제집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요, 기출문제집은 기본서와 함께 보는 게 가장 좋다. 알겠죠? 왜냐?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에 관한 이론 있잖아요. 이론. 이 이론이 도대체 우리가 공부를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자꾸 줄 그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그러면 뭐예요? 그 줄 그어진 부분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책만 보는 거예요. 줄 그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책에 줄 그어준 게 제일 무서워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만 볼까 봐서. 차라리 줄 안 그어주면 어때요? 답답하니까 자기가 다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줄 그어주면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지를 알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기해놓으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했을 할 때는 나 그거 안 돼. 근데 문제 볼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론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론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 교수가 똑바로 강의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왜? 내가 당장 내년 10월 25일인가 내년은 7일인가 그럴 거예요. 마지막 주 토요일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요. 그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내가 과연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데 문제가 기출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아. 그럼 그 강의를 들으면 안 되죠. 두 번째는 그런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론이 올바로 내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올바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내가 듣고 계속 이 정도만 정리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뭘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강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문제는 전혀 안 풀려? 그럼 그런 강의를 절대로 들으면 안 돼.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강의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풀려요. 그분은 강의력이 부족한 것이지 전달력은 확실한 것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요, 반드시 문제가 풀리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 알겠죠? 내기에 쉬운 강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7월 8일에 보면 우리가 A상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A상 문제집은 난이도가 각 학원마다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민법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과목들은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A상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다 어렵다 얘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기출문제집을 중시해야 된다. 알겠죠? A상 문제집은 7월달하고 8월달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수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 이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저기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 온 거란 말이죠. 사실 어떤 문제집은 실제보다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이 있고 난이도가 낮은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돼. 반대에 뭘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힘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이 강의를 드려야 될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4개월 정도의 강의는 들어봐야 된다. 1월, 11월, 12월, 1월, 2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동영상 있죠? 동영상을 똑같이 2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 그럼 모두 몇 회를 듣는 거죠? 4회 이상을 듣잖아요. 4회 이상의 강의를 듣게 되면은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은 다 채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4회 정도도 공부도 해보지 않고 공부가 쉽다,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한테 좀 자기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공부를 할 때 이론 있죠?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요, 뭘 한다? 반드시 뭐가 한다? 암기를 병행한다. 이렇게요. 이론과 암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보면 민법만 공부하라고 할 거예요. 뭐 3월, 4월까지는 민법만 공부해라. 1차만 공부해라. 저는 그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민법 선생이지만 그 민법 공부에 대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양이 그나마 적은 것이 뭐냐면 중개사법이거든요. 중개사법요. 중개사법인데 이 중개사법은 공부가 좀 쉬워요. 그러면 이 쉬운 과목을 한 과목으로 완전히 여러분요, 완전히 이것을 정리를 딱 하면은 이 중개사법 정리하는 공부 방법이 모든 과목의 공부 방법과 똑같아요. 모든 과목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막 성경 막 두꺼운 가져다면서 로마서가 조금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양 많은 걸 언제 일반 신도들이 그걸 뭐죠? 그 말을 이해하고 정리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잘 보면 뭐 아가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몇 장 안 되는 거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구조를 딱 세우면은 그 모든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알겠죠? 그래, 공부하는 방법은 민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 아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민법에다가 스트레스 먹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빨리 깨우쳐야지 요령이거든요. 공부는 그러니까 잔머리가 조금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은 요령인데 이 요령을 깨우쳐야지 공부가 되는 것인데, 요령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민법책을 봐도 안 된단 말이죠. 민법은 지금 여기 있는 중개사법의 양의 한 5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5배 정도 되는 양의 공부를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조를 깨우치려고.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양이 적은 것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계속 다른 선생님들이 민법 공부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민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월요일이 있고 화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11월, 12월, 1월, 2월은요, 제 생각에는 오늘 민법을 강의하죠. 그럼 여기서 강의가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다음날 올라오는가 내일 올라오는가 이럴 거예요. 원래는 오늘 강의가 만약에 그 동영상에 올라온다. 그러면 오늘 바로 강의를 복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이 중요하고 예습은 절대 예습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혹시 동영상이 작년 강의 동영상 남아 있어요? 작년 강의 혹시 남아 있어? 몰라요? 작년 강의가 남아 있으면 예습이 가능하죠. 작년 강의 있잖아요. 이거는 다 내리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있으면 오늘이 민법 들어가면 어제 같은 날 뭘 하면 돼요? 민법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고 오면은 오늘 강의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먼저 예습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실 강의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면 3번은 강의를 듣는 것인데 실제로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요? 할 용기라든가 의지만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3, 4월 안에 모든 과목을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습 한 번 하고 여기 실강의 듣고 집에 바로 가서 복습 듣고 그 다음에 내일 강의할 거 있죠. 내일 강의할 거 다시 예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단기간 안에 가장 빨리 정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부는 여러분 보면 1년 과정이니까 학원에서 자꾸 너무 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러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공부는 초전박살이다. 알겠죠? 초장에 끝내야지 이거 길게 끌고 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초장에 끝나면 뭐 스트레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방금 얘기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습하고 그 다음에 실 강의 듣고
다시 실강이 된 것을 집에 가서 들으면 빨리 들을 수 있어요. 좀 더.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것을 스피드를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죠. 2.0으로. 그럼 빨리 복사 한번 듣고 내일 강의할 거 다시 예습 듣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만 하면은 공부는 어느 정도 본궤도에 다 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양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아만 있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 10월 달이 돼도 실력은 비슷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얘기해주고 누군가가 이것을 진정하게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학원만 왔다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학원은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이잖아요. 돈 내고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뭘 적응을 해요. 그런 적응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세상에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걸음마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적어도 뛸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어린애들,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듯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뭘 적응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다 보면은 뭐가 생긴다? 시행착오가 자꾸 생길 거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 자기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 해서 절망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왜 1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왜 우리가 커리로 넣어놨겠어요? 만약 이게 단기간에 끝났다면 1년 했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죠. 제발 부탁인데. 1년이라고 하는 커리가 왜 있겠냐고요. 교육과정이 왜 있겠냐고요. 이 공부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내가 이것을 하려면 10월 달까지는 꾸준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을 못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1년이라는 과정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은 이 공부 과정이 단기간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단기간에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죠. 남과 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좀 더 집중하고 한 번 더 강의를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책을 보느냐 강의를 듣느냐? 여러분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했어. 제자들이 얘기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말을 들으라.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배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듣는 것처럼 배우는데 지름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학생들은 책을 봐. 책은 언제 보는 것이냐? 소리가 들릴 때 보는 거예요. 그 책을 볼 시간에 뭘 하라고? 동영상 강의를 들으라고요. 알겠죠? 이러면 어떤 사람들 오면 종문집중해서 이거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된대. 이러면요, 그러려면 차라리 영어 못하는 사람 항상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그렇게 보는데도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책 봐가지고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래도 못하잖아요. 봐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돼요.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들으세요. 몇 번을? 5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번 들으려면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럼 시험 치러 가네? 책 볼 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을 들으라는 거죠. 동영상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월, 12월, 1월, 2월 2번이죠. 여기 4개월 동안에 동영상을 3번 정도 들어주면 몇 번 들어요? 5번 정도 듣죠. 그럼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는 책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럼 남들보다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시간을 내서요.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시간을 내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듣는 것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 메가랜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랜드를 선택을 했으니까 메가랜드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는 반드시 저는 제 강의를 들으란 말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강의를 듣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11월, 12월 달 들으시고, 우리 메가랜드 보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샘플도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 가장 최적의 선생님을 골라서 예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으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들어도 손색이 없는 강의를 하겠지만 또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내 체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민법만큼은 다른 학원의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른 강의를 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면 돼요. 그 다음에 민법은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난이도가 있었어요. 올해는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그럼 내년에는 반드시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면 민법이 쉬울 때 합격이 더 쉬워요. 차라리 개론이 어려운 게 나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개론이 쉽고요. 개론이 두 과목이죠. 민법이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난이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올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교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면 되니까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얘기 듣고 와서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뭐가 뭐 어디서 어렵게 나온다더라. 그걸 누가 알아요? 시험 출제위원도 아닌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어렵든 쉽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으세요. 무슨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느냐가 중요해요. 11월, 12월, 1월, 2월 사이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의 동영상을 추가로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학원에 보면 원장님이 보시면 거의 뭐 한 15년 정도 학원에 원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공부할 때 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눈빛만 봐도 금방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데스크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렇게 상담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강의실, 교수실에 꼭 가서 꼭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여러분이 봤을 때는 되게 수준 낮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질문을 받는 내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그런 것은 전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누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대답하는 수준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어떤 질문에 어떤 수준의 문제를 질문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만큼 있게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꼭 찾아와서 좀 대화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